너 이제 손 씻고 착실하게 산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아직 도박 못 끊었다는 거. 이사 갈 돈 없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건 죄송해요.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나뿐인 엄마를 베란다에서 지내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고양이들만도 못한 대접 받아야 하는 거야. 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게다가 엄마를 육아며 살림이며 노예처럼 부려먹어. 각오는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한 거겠지.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고라도 하시게요? 네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 응당 대가를 치러야지. 조만간 이 집에 한 걸음도 못 디딜 거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방금 대화 속 주인공 81세 이명만 할아버지와 그의 큰아들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지내던 할아버지는 손주가 태어나면서 맞벌이하는 아들네를 도와주려는 할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볼 일이 있어 올라왔다가 할머니를 본 할아버지는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 지내고 있을 줄만 알았던 할머니의 모습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할머니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옷에는 동물의 털과 함께 짐승 냄새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는 할아버지의 물음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달래 아들네 집으로 찾아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지내는 곳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고 며칠 후 아들의 집에 몰래 초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다시 CCTV를 확인했을 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미안함과 속상함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절연까지 생각하며 할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해 아들을 신고하고 이어서 아들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할아버지는 친아들을 고소까지 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씨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난한 시골에서 벗어나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임씨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무일푼이었던 할아버지는 신문 배달을 하다 근처 가발 공장 앞에서 붕어빵과 군고구마를 팔며 아주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해 겨울에도 어김없이 군고구마와 붕어빵을 팔던 임씨에게 매일같이 붕어빵을 사 먹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네. 집이 바로 앞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친구를 보러 여기까지 왔다가 붕어빵을 사 먹었는데 붕어빵을 팔고 있는 임씨에게 반해 집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음에도 매일같이 임씨의 얼굴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눴고 서로에게 끌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임씨는 그런 아내와 붕어빵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씨의 아내는 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해 둘은 그 시절 사람들이 그랬듯 조금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낭만의 시대로 다들 힘들게 살던 시기라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는 게 사람들의 유일한 낙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임씨가 사는 근처에 회사가 많이 생기면서 임씨가 운영하던 포장마차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고 임씨는 그렇게 포장마차의 크기를 조금씩 늘렸습니다. 그렇게 포장마차가 잘 될 즈음에 임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아내가 육아를 할 때는 임씨는 직원을 고용해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임씨는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자신은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보다는 첫째 아들이 머리가 명석하고 성적도 좋아 시간이 흘러 나름 수도권의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이후 대기업에도 합격해서 임 씨와 아내에게 아주 큰 자랑이었습니다. 대기업? 대단하네. 이제 걱정할 일이 없겠어.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 부러워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묵묵하고 성실한 점이 강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마치고 나면 항상 포장마차로 달려와 임 씨를 도왔고 목공예에 취미가 있어 자기 혼자 소소하게 가구를 만들어 포장마차의 의자로 쓰라고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초반에 둘째 아들이 만들어 온 의자들은 너무 엉망이라 의자로 쓰긴 뭐했지만 갈수록 둘째는 실력이 좋아졌습니다. 일반 포장마차 의자들은 등받이가 없었고 임시내의 포장마차 의자도 그랬는데 아들이 술에 취해 자꾸 뒤로 넘어지는 손님들을 보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개발해 가져왔습니다. 나름 퀄리티가 좋아 실제로 임 씨는 의자를 교체했고 손님들도 둘째가 만든 의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임 씨는 오히려 정 많은 둘째에게 더 정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먼저 자리를 잡은 큰아들은 임 씨와 아내에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어디서 만난 아가씨야? 회사 동료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 뭐 하는 사람인데? 아직 회사 인턴이에요. 인턴이면 아직 계약직은 아닌 거 아니야? 네. 그 회사에서 계약직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돈은 제가 벌면 되니까요. 어떤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정한 거야? 제가 회사 관련 자료를 전해주러 우연히 여자친구 집에 들렀는데 고양이들을 키우더라고요. 동물을 사랑하는 그 심성이 착해서 나중에 저랑 자식 낳으면 잘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 사돈 될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큰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저기 지방에 사시는 것 같은데 아직 뵙지는 못했어요. 사실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견례도 하기 곤란할 것 같고 결혼식도 저희는 그냥 안 하고 그 돈 저축하려고요. 임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의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복잡한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오히려 좋네. 이맘쯤 이성보다는 목공예에 빠진 작은 아들은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름 성공을 했고 오히려 큰아들보다도 돈을 더 잘 버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되는 것에 임 씨와 아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임 씨와 아내는 이 시기에 정든 포장마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포장마차도 점점 어려워지고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말에는 거의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간 모은 돈이 제법 돼서 임 씨와 아내가 지낼 집 한 채를 샀고 큰아들이 결혼할 때 집도 하나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집을 할아버지의 명의로 일단 했다가 나중에 아들의 명의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만 많이 내게 될 텐데. 왠지 그냥 느낌이 그래요. 어차피 지금 우리 사는 집은 내 명이니까 당신 명의로 아들 집 해줘도 크게 문제 없잖아요. 둘째한테는 해주지도 못할 텐데 창현이만 창현이 명의로 집 해주면 창영이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임 씨는 아내의 말에 반대했지만 완강한 아내의 말에 임 씨는 그렇게 자기 명의로 큰아들 집을 해줬습니다. 대신 큰 집을 해줄 수는 없었고 조금 좁은 집이었지만 신혼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은 좁아서 불평하긴 했지만 명의가 누구 거든 자기가 사니 그냥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임 씨의 명의로 된 거라 아들의 재산으로 잡히지도 않아서 세금도 덜 내니 아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얼른 큰아들이 돈을 벌어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집에 세를 줘 월세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지속되던 어느 날 임 씨는 아들의 집에 김치를 가져다 주러 방문했습니다. 임 씨는 간만에 아들과 인사를 건넸는데 아들은 며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표정이 어둡고 피곤해 쩔어 있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무슨 일은요? 임 씨는 순간 아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확인했지만 더 물어봐야 대답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후 어느 날은 임 씨네의 집에 큰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임 씨나 아내가 아들 집으로 가고 아들이 임 씨네의 집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아들은 웬일로 임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큰아들은 임 씨와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땅만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기가 다 죽었어? 죽을 죄 지은 거 아니면 어깨 피고 당당하게 얘기해도 돼. 임 씨는 애써 분위기를 펴보려 했습니다. 제가 도박으로 큰 돈을 날렸어요. 도박? 네가 그런 걸 할 애가 아니잖아. 제 와이프가 자기도 살림에 보탬이 좀 돼야겠다며 온라인 도박을 가끔 했는데 그래도 잘 벌 때는 꽤 잘 벌더라고요. 근데 전 영 소질이 없는지 점점 잃은 돈 다시 만회해보겠다고 더 큰 돈을 넣고 더 큰 돈을 넣다가 그만. 큰아들은 자기의 머리를 때리고 쥐어짜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모은 재산의 90%를 날렸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모으면 되지. 너 아직 나이가 젊잖아. 임 씨의 아내는 큰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임 씨는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여기 온 거야? 그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는 저희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떨까요? 남은 돈은 제가 어디 엄한 데 쓰지 않고 은행에 잘 넣어 놓을게요. 어차피 저 주시기로 한 집이었잖아요. 큰아들은 임 씨가 사준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남은 돈은 자기가 다 가질 계획으로 임 씨의 집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임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왜요? 네가 그 돈을 어디 쓸 줄 알고?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안 돼. 제가 또 도박 자금으로 그 돈을 쓸까 봐요. 제가 양심도 없이 설마 그 돈으로 도박을 하겠어요? 그 돈은 아버지가 어떻게 모으신 돈인데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말 좀 해주세요. 저를 정말 그렇게 못 믿으세요? 창현아, 이 엄마가 생각해도 그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알겠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 여기서 하루만 자고 갈게요. 그래. 저 방에서 자라. 이부자리 마련해 주마. 그렇게 그날 큰아들은 임 씨의 집에서 하루 잠을 청했다가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아들은 거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빨리 갔지? 보니까 잠도 안 자고 간 것 같아요. 자면서 방에서 부스럭 소리 들리던데 당신이 낸 소음이야. 저요? 전 오늘 꿈까지 꿔가면서 아주 푹 자서 중간에 일어나 보질 않았어요. 그래? 희한하네. 임 씨는 이 일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후 임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장마차를 운영할 때도 일하는 내내 서 있던 임 씨였고 그러지 않을 때는 또 무릎 관절에 안 좋은 자세인 쪼그려 앉는 자세도 자주 취했던 임 씨였습니다. 임 씨는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에 있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임 씨는 아내와 함께 요양차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면 여러모로 심신이 안정되지 않을까 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온 임 씨의 아내는 동네 사람들과 간만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옆집에 살던 강신애는 어디 갔어? 아이고 말도 마. 그 집 아들 태식이 있잖아.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잘나가던 아들이 당신애를 협박하고 돈까지 요구했나 봐. 에이, 그 착하고 공부 잘하던 태식이가?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잖아. 지금 어떻게 사는지 소식 끊긴 지가 벌써 10년이야. 임 씨는 동네 사람과 대화를 하는 내내 떠오르는 큰아들의 얼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큰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다 도박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손주를 임신하는 바람에 금방 그만두고 손주를 낳자마자 며느리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바로 임 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아이 클 때까지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다던데 3년 동안은 채연이가 돌보지 않고? 잃은 돈 얼른 다시 모아야죠. 그래서 그런데 엄마가 저희 아이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좀 돌봐주실 수 있어요? 내가? 난 네 아버지랑 고향까지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오라고? 엄마도 아시다시피 채연이는 부모님도 거의 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저희가 또 어디다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임 씨의 아내는 손주를 봐서 좋았고 거의 매달에 한 번 손주를 보러 아들의 집을 방문하긴 했지만 아예 맡아서 키우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돌봐달라는데 다시 같이 올라가는 거 어때요? 거기로? 난 안 가. 가봐야 나까지 돌보느라 당신만 고생할 거야. 당신도 그냥 여기 남아. 괜히 가서 몸만 상하지 말고.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안 그래도 도박으로 돈 다 날려서 힘들 텐데 외면하긴 좀 그렇잖아요. 정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 난 여기가 좋아. 알겠어요. 그럼 좀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내려올게요. 정말요?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짐 챙겨서 다음 주에 올라가마. 임 씨의 아내는 그렇게 짐을 챙겨 아들의 집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에 있어? 네. 근데 엄마가 알던 집 말고 제가 보내준 주소로 오세요. 뭐라고? 갑자기 왜? 옆에 아버지 안 계시죠? 엄마 막 버스 타서 지금 혼자야. 제가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곳으로 오세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 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의아함을 품은 채 임 씨의 아내는 아들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뭐? 이사를 왔다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말씀드리면 또 반대하실 게 뻔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때가 한창 집값도 오를 때라 딱 적절한 타이밍에 잘 팔았어요. 네 아빠 명의의 집을 네가 어떻게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엄마 집에 갔던 거 기억나시죠? 저 하루 자고 간 날. 그래. 그때 너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나가지 않았어? 네. 그날 제가 아버지 방에서 인감증명서랑 아버지 신분증 등 다 챙겨갔어요. 만약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버지가 저한테 나 위임했다라고 말하면 되니까요. 너 아버지가 이 사실 알면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더 잘해드리면 되죠. 엄마가 인감이랑 신분증만 다시 가져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놔주세요. 원래 임 씨의 인감과 신분증은 임 씨의 아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고향으로 내려갈 때 차마 이게 없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임 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중요한 통장과 신분증은 작은 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그 바구니만 챙겼지 바구니 안까지는 다 확인해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고 간다고 했던 날 새벽에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실은 아들이 인감과 신분증을 뒤지는 소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대 손 안 대고 은행에 고이 모셔놓을 테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좁은 거 아니야? 3명이서 살기에는 충분해요. 전에 집이나 이 집이나 별 차이도 없어요. 아들은 은근히 이전에 좁은 집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3명? 이제 엄마까지 총 4명이잖아. 그쵸. 저기는 화장실일 테고 저기는 방 하나.
이게 끝이야? 이 엄마는 거실에서 자면 되는 거야? 실은 방은 저희랑 아이가 쓰고 거실은 고양이도 있고 공용 공간이라서요. 저희도 거실로 자주 나올 텐데 자꾸 엄마가 떡하니 지키고 계시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 난 어디서 자라는 거야? 저기 베란다에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이 베란다지 그냥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나보고 저 좁은 베란다에서 지내라는 거야? 저희가 아직 정리를 못해서 그런데 매트리스 깔고 수납장 놓으면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창문도 이미 바람 안 통하게 방풍 비닐 다 씌워놔서 그렇게 춥지도 않을 거예요. 추우시면 장판 키시면 되잖아요. 베란다에 전기 코드가 어디 있다고? 멀티탭 쓰면 되잖아요.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베란다를 대충 쓸고 닦더니 이내 창고에 박혀져 있던 매트리스를 하나 가져오고 이불을 깔았습니다.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 불편하시면 고양이랑 같이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고요. 이 엄마 고양이면 질색하는 거 몰라? 너네 집에 갔다 올 때마다 옷에 얼마나 털이 달라붙던지. 고양이가 베란다만 들어가면 너무 울어대서 베란다에 고양이를 둘 수가 없어요. 임 씨의 아내는 그런 아들의 말에 자기가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항상 할머니가 잠자는 새벽에도 울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거실과 베란다 사이의 문은 방음 효과가 거의 안 되고 귀가 예민했던 할머니는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과 며느리는 베란다 문을 전부 닫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고양이가 가끔 들어와 베란다에 똥을 싸놓고 가서 할머니가 지내는 베란다에는 냄새가 진동하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치우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그냥 방치해서 그 똥을 모두 할머니가 치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방안 비닐을 설치했다 한들 베란다는 추웠고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와 고양이의 울음소리 등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큰맘 먹고 아들에게 도저히 베란다에서는 지낼 수 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자신이 소파를 살 테니 거실 소파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고양이를 베란다에서 키우자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고양이도 저희 가족이에요. 사람이나 다름없다고요. 게다가 아직 아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너네 방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저희 방엔 애가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이랑 거실에서 함께 자마. 그건 좀 그래요. 아니면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요? 이사? 은행에서 돈 빼서 쓰게? 아니요. 그거 지금 빼면 손해예요. 이 집 팔고 부족한 돈은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도 막상 살아보니 방 하나짜리 집은 좀 불편해서. 이미 네 아버지 집도 팔아서 니네가 가진 마당에 뭘 어떻게 또 도와달라는 거야? 그게 아니면 그냥 당분간만 베란다에서 지내주세요. 새벽에 화장실 가거나 할 때 엄마 있으면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불편해서. 네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재현이가 불편하대? 아니에요. 아무튼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임 씨의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아들의 집에서 산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잠을 잘 자지 못해 얼굴은 피로에 쩔어 있었고 옷에는 고양이 털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빨래는 저희 거랑 따로 해주세요. 아이 빨래만 따로 하면 되지 않아? 그냥 따로 빨아주세요. 냄새 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냄새? 알잖아요. 나이 들면 몸에서 나는 냄새. 나를 냄새 나는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아,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임 씨는 그냥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항상 아들 며느리와 아이의 빨래가 밀려 있어서 임 씨의 아내는 자기의 옷을 잘 빨지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자는 시간이나 아들 며느리가 돌아와서 씻거나 자는 시간에는 빨래를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낼만해. 임 씨 할아버지는 3일에 한 번씩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왜 목소리에 힘이 없어? 요샌 전화도 잘 안 받고. 밤에 자꾸 잠을 설치네요.
손주 낮잠 잘 때 같이 낮잠을 자느라 전화가 온지도 몰랐네요. 나 조만간 서울 올라갈 거야. 무릎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요? 잘 됐네요. 검사 받고 창현이 집 들릴게. 아이들한테 미리 말해줘. 네? 집으로요? 임씨의 아내는 임씨가 아들 집으로 오겠다고 하자 당황했습니다. 이미 아들은 그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와버린 터라 이 사실을 임씨가 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병원으로 갈게요. 왜? 편하게 집에서 보지. 간만에 손주 재롱도 좀 구경하고. 그냥 제가 갈게요. 애들 바쁘고 손주는 당신만 보면 울잖아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는데 손주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내려가라고. 일단 올라오면 연락해요. 임씨의 아내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니네 아빠 서울 온댄다. 네? 전 엄마만 믿을게요. 너넨 정말 대책도 하나 없이 일을 이렇게 벌려놨어? 채연이 넌 자꾸 창현이 뒤에만 숨어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엄마,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큰아들은 항상 지 와이프 편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날 임씨의 아내는 오늘 하루 그냥 무탈히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임씨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마쳤을 때쯤 임씨의 아내가 병원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이날 손주는 근처에 사는 아들 며느리의 친구가 하루 맡아주는 날이었습니다. 굳이 왜 여기까지 왔어? 지하철 타면 아들네 금방 가는데. 그냥 간만에 나와서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밖에 많이 돌아다녀요. 난 무릎 안 좋은데. 그럼 카페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되죠. 임씨 아내의 말대로 밖에서 간만에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 임씨는 아내와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보며 차를 마시면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임씨는 아내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임씨가 본 임씨 아내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눈이 왜 그렇게 충혈돼 있어? 살은 또 왜 그리 빠졌고? 거울 한번 봐봐.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이야. 얼굴이 뭐 어쨌다고 그래요. 옷에 이 하얀색 털들은 다 뭐야? 애들 고양이 키우잖아요. 임씨는 아내를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와. 오늘 나랑 같이 내려가자고. 임씨의 아내는 그런 임씨의 따뜻한 말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진짜 무슨 일 있었어? 아내가 우물쭈물하자 임씨는 더욱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씨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달랬습니다. 아내는 임씨에게까지 자기가 아는 사실을 속이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고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화내지 말아요. 뭐? 집을 팔아?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화내지 않기로 했잖아요. 임씨는 그런 아내의 말에 화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창현이가 집에서 자기로 했던 그날 당신 신분증이랑 인감 다 챙겨갔나 봐요. 나한테 당신 몰래 제자리에 잘 넣어달라고. 지금 집에 애들 있어? 임씨의 아내는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임씨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집은 왜요? 그런 게 있어. 나만 믿어. 임씨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아들이 이사간 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임씨의 아내는 베란다에서 자신이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임 씨와 아내는 아들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지내? 임 씨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어디서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망설이다 대답 없이 손가락으로 베란다를 가리켰습니다. 임 씨의 눈에는 베란다에 널브러진 이부자리와 어떻게든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보겠다고 방안 비닐이 커버하지 못한 곳을 수건으로 막아놓은 임 씨의 손길이 보였습니다. 임 씨는 이 모습을 보고 그냥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것만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임 씨는 집 근처 카메라 전문점으로 가서는 초소형 CCTV를 거실과 베란다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기 전에 자신은 모텔에서 머물렀습니다. 임 씨의 아내에게는 며칠만 참으라고 말하고 며칠 지나면 좋은 호텔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임 씨 아내의 몰골은 더욱 초췌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다시금 아들이 없는 날에 아들의 집에 와서 설치해 놓은 CCTV를 가져왔습니다. 임 씨는 모텔에 들어와 그 CCTV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임 씨는 그 모습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임 씨의 아내는 거의 노예처럼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아들 며느리는 집에 있을 때도 임 씨의 아내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자기들은 방에 들어가 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조금 육아를 하다 자기들 밥 먹을 땐 또 할머니에게 육아를 떠넘기고 자기들이 밥을 다 먹고 나서야 할머니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잠깐 할머니가 장을 보러 갈 때면 거실에서 뭔가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여기 걸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못해도 한 300은 넣어야 하지 않을까? 300, 한 500은 넣는 게 낫지 않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데칼코마니처럼 동시에 손톱을 깨물며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더 들어보니 이놈들은 아직 도박에서 손을 씻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거 잃으면 우리 집 팔아서 번 돈의 반은 잃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임씨 명의의 집을 팔아본 돈을 은행에 잘 모셔놨다는 큰아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그 돈을 자신들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씨는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의 돈이나 마찬가지였던 그 돈을 전부 잃겠다 생각해 빨리 뭐라도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임씨는 아들 며느리가 쉬는 주말에 아들의 집을 말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너 이제 손 씻고 착실하게 산다고 하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아직 도박 못 끊었다는 거? 도박이라뇨? 제가 설마 또 도박에 손을 대겠어요? 아들은 임씨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나뿐인 엄마를 베란다에서 지내게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고양이들만도 못한 대접 받아야 하는 거야. 네? 엄마가 말했어요? 게다가 엄마를 육아며 살림이며 노예처럼 부려먹어. 각오는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한 거겠지. 내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으니 응당 대가를 치러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겨우 베란다에서 주무시게 했다고 신고라도 하시게요? 그런 게 있다. 두고 보면 알겠지. 임씨는 이미 전날 CCTV 영상을 근거로 존속학대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고 자기 허락 없이 신분증과 인감을 훔쳐 집을 팔아버린 것 또한 명의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불법 도박까지 드러나 아들은 바로 그 다음 주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불법 촬영을 했다며 임씨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겁내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임씨를 고소하지 않았고 거의 모든 혐의가 인정돼 임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임 씨는 아들에게 집을 팔아서 남은 돈을 다시 임 씨에게 돌려주고 도박으로 잃은 나머지 금액을 매달 갚겠다고 약속하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임 씨의 말대로 남은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매달 받는 월급을 임 씨에게 갚음과 동시에 그간 임 씨의 아내가 살림과 육아를 한 것에 대한 수고비까지 줬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의 혐의가 인정돼 아들과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는 큰아들에게 받은 돈이 사실상 자기는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둘째에게 주려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그런 임 씨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돈을 꽤 많이 벌었는지 둘째 아들은 임 씨와 아내를 위해 자신이 직접 시골에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고급 목재를 사용해 집을 만들어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 심신의 안정을 주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임 씨와 아내가 지내기에 넉넉하고 포근한 가구들이 어우러져 임 씨는 정말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임 씨는 대비되는 두 아들을 보며 아무리 잘해줘도 정신 못 차리는 아들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아무리 못해줘도 잘할 아들은 굳이 부탁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효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은 몇 달 동안 임 씨에게 돈을 잘 갚더니 그마저도 임 씨에게 선처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들어줄 생각이 없다며 약속대로 잃은 돈 전부 갚을 때까지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이건 정말 남보다 못하잖아요. 제가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내가 자초한 일이야.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 이제 아버지 어머니 뵐 일 없을 것 같네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고 돈은 약속대로 다 갚아라. 이후에도 큰아들이 찾아와 잔뜩 성을 내고 갔지만 임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첫째를 그렇게 키운 것도 임 씨와 아내였지만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육아 방식으로 키웠는데 둘째는 이렇게 착하고 효도하는 것을 보면 임 씨와 아내 탓만을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임 씨의 아내는 그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둘은 이곳에서 평생 평안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임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박에 눈이 멀어 재산을 탕진하고 살림과 육아를 부모에게 떠넘긴 채 홀대한 아들을 보니 참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임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큰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임 씨 할아버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아들을 신고한 할아버지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